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민족이란 무엇인가? 민족주의, 민족국가 앞에 붙는 것이 민족이거든요. 민족의 정의와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제를 얘기했는데요. 제가 내린 민족의 결론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혈통과 언어, 문화가 조금 달라도 됩니다. 조금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중심부와 거리가 멀어도 됩니다. 그리고 국부적으로 자연환경과 정치체제의 차이도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앞과 뒤에 차이가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는 민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 단일 민족, 단일 혈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를 이루었던 기본 핵심 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여러 다양한 혈통들이 섞인 겁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리고 언어도 크게 보게 되면 알타이어, 남쪽에선 드라비디아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도, 그 이외에도 다양한 브랜치들의 언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지만 우리 민족의 활동 모델은 현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한반도와 그리고 만주 일대, 그리고 요하를 넘어서 요서라든가 그리고 화북 산동 일부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역시 이렇게 공간적으로 어떤 핵심, 중심에서 멀어졌지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의 민족이라는 용어로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민족은 정치학자들이나 서양사학자들이 주로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우리는 민족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대적 의미의 민족은 없었죠. 근대적 의미의 민족은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서 없었습니다. 서양에 무슨 민족이 있었습니까? 근대적 개념의 민족이.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한자는 민 플러스 족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네이션을 번역할 때 민 플러스 족해서 민족이라고 만드는 것이고요. 그들이 만든다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1개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250개 정도라고 규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민족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손문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잠시 동안 국족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국가의 종족이란 뜻이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미 민족이라는 기호를 일본이 만들었고 장악하다 보니까 다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이란 단어를 쓰건 네이션이란 단어를 쓰건 상관이 없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과거 어느 시대부터인가 지금까지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들이 가꾸고 이루어온 역사를 한민족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나라들이 시대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만 우리 민족국가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개통화시킨 겁니다. 질서화시킨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일본을 제외한 중국이라든가 북방민족이라든가 특히 유럽사에다 적용을 하면서 그들의 이론을 비판하세요. 그들의 것은 그대로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비판도 못하고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만 가지고 그렇게 그들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해당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 그거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고 태도도 아니고 학자적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란 무엇일까?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 요건에 관해서 정말 허다하게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결국 정리해 보면 몇 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겁니다. 언어의 공통. 두 번째는 혈연의 공통. 세 번째는 지역, 즉 공간이죠. 지역의 공통. 그리고 네 번째는 예를 들게 되면 문화라든가 역사적 경험. 그리고 다섯 번째 하게 되면 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른바 경제죠. 시장의 공통. 이런 것들이 민족을 구성하는 기본 요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스닉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근대적 의미의 민족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00년 전의 것들이에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인간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이루어질 때 기본적인 매개가 되는 수단이 언어만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언어 이전에도 허다한 매개 수단과 매개 방식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미 언어를 넘어서 고도로 발전한 문자들도 있고 고도로 복잡하고 발전한 기호도 있고 말 그대로 컴퓨터와 연관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 모습도 그렇지만 현대 문명을 반영해서 언어라는 그런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저는 기호로 얘기를 합니다. 기호를 공통으로 갖고 있을 때 기호의 종류는 다양하니까 이때를 일단 민족 구성원의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혈연의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피, 어떤 사람들은 혈연 이런 용어를 쓰고 북한에서는 과감하게 핏줄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당시에는 편하게 피가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서양인도 마찬가지죠. 저는 생물학적 공통성이라고 봅니다. 모든 생물학적 요소 이를테면은 피를 비롯해서 혈연이죠. 그 다음에 얼굴의 모습부터 해가지고 피부 색깔, 머리 색깔, 형태 이런 것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는 워낙 많이 연구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생리학도 발달하고 인체 해부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신체 구조만 하더라도 8가지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격과 전혀 다른 물리학적,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소화 기능과 심지어는 예술에서도 각각 다른 특출한 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피란 말로 또는 혈연이란 말로 우리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온갖 생물학적 요소를 다 고려해 가면서 우리와 그들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진행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걸 논의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흔히 말하는 민족주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한 겁니다. 시적이건 부적이건 민족이건 세계건 상관없이 또는 지구건 상관없이 뭐든지 하나의 일정한 단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그걸 말씀드렸고요. 또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잘못되어 있는데요. 지역 그러면은 반드시 땅만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떤 땅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토지만이 있습니까? 아니죠. 숲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숲이 중요하죠. 초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광활한 풀밭이 중요하고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곳곳에 자그맣게 솟아있는 옹달샘, 오아시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고 인간의 시체 구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백인들은 추운 지방에 사는서 시작한 백인들은 코가 높고 길면서 콧구멍이 좁습니다. 그래야지 찬 공기가 코를 통해서 들어가서 목으로 가기까지 따뜻하게 데워줄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반해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코가 크고 납작하고 콧구멍이 크고 입술이 두텁고 그래서 열을 빨리 발산시켜야 되고 그리고 흑인들은 마라톤을 잘하고 뜀박질을 잘하죠. 팔다리가 길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우리가 황인종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북방몽골애들 중에서도 우리 남만주 동만주에 남은 사람들과 연해주 북부에 있는 사람들과 캄차카에서 추코트카 반도로 갔던 사람들은 신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키가 작아진다거나 아니면 지방질을 축적하기 위해서 엉덩이가 커진다거나
그리고 위장에서도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난다든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어떤 지역, 어떤 공간에 놓여져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해야지 흔히 말하는 민족을 알게 되고 민족성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없이 그냥 단순하게 지역,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농경민족이지, 당연히 우리 활동 무대는 한반도이지,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니죠. 그래서 정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이런 면에서 이제는 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이런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3가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을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흔히 말하는 생물학적 조건, 그 다음에 기호의 문제, 그 다음에 공간의 문제, 그 다음에 이거였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경제입니다. 경제. 생활 과정이죠. 생활 형태죠. 그래서 이걸 시장이란 말 쓰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생산과 소비의 기본적인 형태가 어느 정도 공통성을 띄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가능하고 당연해요. 어떤 지역에서 이를테면 서양 세계에서 유럽 세계에서는 그런 이론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서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를테면 오늘날의 러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광대한 영토, 북방민족들, 중국 이런 경우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거의 어려운데 전 근대 시대에 고대 시대에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그런 요소도 중요하죠. 왜? 근대 민족 국가를 논할 때는 그게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거는 객관적인 요소거든요. 객관적 조건인데 이런 건 말고 인간이거든요. 인간. 인간은 다른 존재물과 다릅니다. 다른 동물과 다르고요. 원숭이와 다릅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사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식을 가지고 관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신을 비롯해서 종교를 비롯해서 예술 등등등 발전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과는 관계없더라도 사실에 근거하면 더욱 좋지만 사실과는 관계가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 즉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살아왔다는 이런 인식이 있으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역사학자 입장에서 세상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점검해 보면은 사실과는 무관계하더라도 역시 의식이 중요한데 바로 역사적 공동체라는 인식, 이것이 한 민족을 구성하는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말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것과는 다른 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완벽한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이 공동체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생존 공동체가 되고요. 그리고 생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우리의 생존과 생활을 위협하는 세력과는 때때로는 경쟁 관계지만 때때로는 갈등 관계가 되고 적대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표시하게 되면 저는 대외관계 모순이란 말을 쓰고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보통 민족 모순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민족주의 또는 민족은 바로 이런 대외관계, 우리 집단과 다른 집단, 아와 비아의 관계를 볼 때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사람들이 민족주의를 굉장히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 또는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는 논리들이죠. 분명히 확실히 내부에는 계급 모순이 존재합니다.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요. 확실히 신분이라든가 경제적인 면에서 차이별이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뭉뚱그려서 계급 모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계급 모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급 모순이 심각해지면 내부의 이 통일성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재자라든가 정치 권력이라든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무시하거나 또는 이것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민족 모순 또는 대관계 모순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수법이죠. 그러니까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내부의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대관계에서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과거에 독재자들이 하던 수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무슨 예를 들 것 같습니까?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북한은 말 그대로 민족주의자라고 얘기를 했고 민족주의 정권으로 탄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또 제가 말씀드린 내부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은 전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북한은 특히 199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주체 사상과 주체 사관을 가지고 북한 인민들을 더 강하게 옥죄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죠? 본인들의 발표에 따라서도 고난의 행군 동안에 3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이게 민족주의자입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라고 긍정적으로 보거나 추정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민족주의자입니까? 오히려 반민족주의자라든가 내부의 적이죠. 민족주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 내부의 공동체 구현입니다. 민족 내부의 구성원들은 가능한 한 공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적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두 개의 안과 박이 만났을 때가 민족주의지, 민족주의 실현이고 올바른 민족 국가이지, 대외적으로 의존적이고 외세에 대해서 굽히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강하게 압박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그리고 국민들을 못 먹게 하는 것은 민족주의가 아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족주의의 개념과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따라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제가 또 민족주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우리 민족성이 무엇인가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년을